안녕하세요. 실천독 추사입니다. 오늘도 재무제표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재무 비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목을 고를 때, 제가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자 할 때, 물론 재무제표를 보고 또 이제 정성적 분석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재무제표 이야기 하는 날이니까. 근데 재무제표 중에 어떤 걸 가장 먼저 봐야 할까 생각해 보면 그런 이제 책이 없어요. 없지만 이제 제가 나름 고민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결국 종목을 고를 때 상대적으로 우위성을 있는 종목을 골라야 되거든요. 우선 이제 재무제표는 가격적인 걸 따지는 건 아니잖아요. 가격적인 걸 따지는 것은 이제 뭐 PBR도 있고 포도 있고 뭐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재무제표는 회사의 내부 상황을 이야기한 거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뭐 10루타 종목 10배 이상 올라오는 종목을 분석하다 보면 재무 상황이 되게 좋아지는 종목, 좋은 종목이 장기간 주가가 꾸준히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결론에 도달했다면 재무제표로 볼 때 회사 상황이 되게 좋은 종목을 사야 돼요. 이제 이게 전제로 깔고 나서 얘기한다면 결국 이제 회사의 상황을 객관적인 지표로 나타내는 것이 재무제표인데 재무제표만 그냥 예를 들어서 손익계산서 이전 시간에 제가 손익계산서로는 종목을 고를 수 없다 했잖아요. 왜냐면 상대적 우위성을 따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재무상태표도 마찬가지고 상대적 우위성을 따지기는 곤란한 점이 너무 많아요. 현금흐름표도 뭐 마찬가지일 수도 있고요. 유용성은 높지만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종목을 고를 때 가장 먼저 볼 지표는 재무 비율인데요. 순서가 있어요. 먼저 재무 비율로 종목을 고르고 그다음에 그 재무 비율에 이제 수치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순이익이라는 영업이익 뭐 그런 게 나오는데 그걸 이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재무 비율은 어떻게 보면 자산 상태도 유의미하지만 수익 상황 이 회사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아는 지표는 되게 이제 적합한 그런 지표인데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재무비를 먼저 보고 그것을 이제 검증받아서 어느 정도 괜찮은 종목에 한정해서 왜냐면 모든 종목 살 필요도 없고 모든 종목 다 볼 필요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만 이제 저 이제 직업이니까 모든 종목을 몇 번 봤지만 일반적으로는 뭐 자기가 살 종목만 잘 알면 될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좀 더 깊게 알고 싶다. 그럼 전 종목 다 보는 게 좋아요. 하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일반인들은 힘들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아무튼 재무비를 먼저 보고 종목을 고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게 진짠가 결국 이제 재무제표라는 것은 이제 순이익도 제가 말씀드린 순이익이 장부상 순이익이거든요. 진짜 돈이 들어온 게 아니야.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재무 비율을 본 다음에 그걸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현금 흐름을 보는 거야. 진짜 흐름이 도는 건가. 그리고 재무상태표. 그러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진짜로 재무상태는 좋은데 재무 비율로 봤을 때 회사가 되게 유의미하게 좋은 변화를 가졌어요. 근데 그게 진짠가 실질적으로 회사 상황이 좋아진가를 알기 위해서는 재무상태표를 봐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무 비율을 보고 어떤 종목을 좀 선택한 다음에 그걸 확인하는 작업을 위해서 현금흐름을 보고 또 이제 과거와 현재까지의 상황을 체크하기 위해서 재무상태표를 보고 손익계산서는 매수한 이후에 유의미하다 했잖아요. 왜냐면 이제 저번에 이제 길게 하긴 좀 그런데 뭐 매출은 증가하는데 영업이익이 하락이야. 근데 그게 그게 이제 보통 매출 증가하고 영업이익 하락하면 어떤 주가는 폭락해요. 보통 거의 이제 비쌀 경우에는 폭락하는데 그게 일회성이야. 영업이익이 하락된 이유가 일회성 예를 들어 뭐 광고 선집을 많이 썼든지 연구 개발 많이 썼든지 판관비를 많이 썼든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일회성으로 그럴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하락하니까 근데 주가는 보통 폭락하거든요. 비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사람은 되게 좋은 상황이라 보죠. 매출 증가하는데 일회성으로 영업이익 하락한 거구나 판단을 쓸 경우에 오히려
주가가 물론 주가가 떨어져야 되겠죠. 그때 이제 저희는 매수 들어가니까. 근데 이제 그게 타당한가? 제가 매수를 증가했지만 영업이 하락한 게 일회성에 그치는 건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손익계산을 봐야 되잖아요. 그때 손익계산서를 보는 거니까 손익계산서는 매수 이후에 유의미한 지표인 거죠. 오늘은 재무 비율에 대해서 이야기 간략하게 나눌 거고요. 좀 깊게 들어가면 솔직히 깊게 들어가는데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지표 어떤 걸 볼 때 어떤 걸 판단할 때 너무 많은 지표 가지고 보면 헷갈려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처음에는 몰랐지만 어떤 뭐 과거에 많이 올라왔던 정보를 분석하다 보니까 어떤 재무비율에서 어떤 특정한 지표와 이 주가, 시총의 변동이 연관성이 있다는 걸 좀 알게 된 다음에 그걸 주의 있게 보는 경우가 많죠.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안정성 지표라는 게 있는데 실제로 안정성 지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제 나온 기업 분석에 나왔으니까 이제 제가 말한 거지만 그래서 상황에 대해서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그 이제 그 지표의 안정 지표라고 말하지만 이제 이 용어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 보면 이제 어떤 게 나오냐 우선 부채 비율이라는 게 나와요. 제가 만약에 이제 제가 통으로 매수한다는 개념으로 매수 종목을 고르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말해서 부채 비율이 엄청 높아. 막 부채 비율이 1000%야. 그럼 매수하고 싶겠어요? 안 게 통으로 매수하고 싶겠어요? 당연히 매수하고 싶지 않겠죠. 그 부채가 이자가 나는 부채로 이루어졌든지 이자 나가지 않는 부채로 이루어졌든지 무관하게 부채는 부채잖아요. 부채는 원래 다 현금으로 갚아야 돼요. 채권으로 대신에 갚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이건 좀 이제 재무상태표 이야기할 때 다시 언급해 드릴 내용인데, 아무튼, 당연히, 저희가 이제 통으로 매수한다는 개념을 매수하니까, 낮은 부채, 또 낮아지는 부채, 애초부터 낮은 부채를 유지한 기업을 매수 대상으로 삼는 게 당연히 좋고요. 몇 프로 이하의 종목을 매수하다, 이런 건 없어요. 솔직히. 그렇지만, 100% 이상 기업을 이제 이게 예외상이 있어요. 왜냐면 매출 채권과 매출 채무가 커가지고 계약 부채 관련해서 부채비 높은 기업이 있어요. 광고 관련 기업은 이제 그 기업은 예외인데 이건 좀 복잡하니까 잊어버리시고요. 일반적으로 부채비 낮은 기업이 좋고 100% 이상 기업을 사지 말고 100% 이하 기업을 사야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애초에 좋은 기업은 부채비 낮아요. 그냥 50%도 안 돼 대부분. 제가 보는 보통 종목을 고를 때 100% 넘는 기업은 거의 보지도 않아요. 50%도 높은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기업 중에 10%도 안 된 기업도 많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제가 통으로 매수한다는 전제 하에 이야기를 나눈 거니까 낮은 부채일수록 좋고 낮아지는 부채일 수도 있어요. 물론 재무 부채 비율을 클릭하시면 부채 총액과 자본 총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부채 총액은 계속 증가한 게 좋지 않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자본이 너무 커져. 부채도 어느 선에서 좀 증가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회사가 커지니까 회사는 커져 자본이 엄청 커지는데 부채는 계속 제자리 있는 자체가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되고 이건 그냥 종목마다 다 다른 거니까 아무튼 낮은 부채가 당연히 좋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10%짜리 좋고 20%, 30%짜리 종목 보면 이 종목 괜찮네? 보면 대부분 부채비율 50% 이하였어요. 대부분 10%도 있고요. 그래서 되게 최상급 기업을 사는 거예요. 왜냐면은 매수한 이후에 예를 들어서 해외에 가려면 부채 많은 기업은 문제가 많이 터져요. 자세한 이야기는 종목마다 다 다르니까 그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다시 나누고요. 아무튼 부채 비율을 먼저 봐야 되고요. 당연히 부채 낮은 기업이 좋고요. 또 유의미한 게 순차익금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순차익금 비율. 물론 이제 그걸만 보면 안 되고요. 클릭하시면 순차익금이라는 게 있어요. 순차익금이라는 게 뭐 어떤 건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년 안에 현금성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현금 및 현금 자산과 유동금 자산을 합쳐요. 그래서 현금 자산과 유동금 자산이 200억이야. 재무상태표 보면 나와요. 200억, 클릭하면 아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200억이라 쳐요. 근데 1년에 갚을 부채, 차입금, 사채 이런 게 만약 100억이에요. 그러면 200억이 있으니까 100억을 갚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비유동 부채하고 비유동 부채와 유동 자산을 감안하지 않는 거요. 유동 자산과 유동 부채만 언급한 겁니다. 자, 깊은 이야기 하면 이제 복잡하니까 제가 이제 좀 알기 쉬운 내용만 언급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그래서 현금 및 현금 자산과 유동부 자산이 만약 200억이야. 근데 1년 안에 갚을 사채 차입금이 100억이야. 그러면 200억 가지고 100억을 갚으면 얼마 남죠? 100억이 남죠. 그 100억이 남을 경우에 어떻게 표시하냐면 마이너스 100억을 쳐요. 근데 이 회사가 계속 현금성 자산이 늘어나. 몇 년 뒤에는 유동부 자산과 현금 자산, 현금 및 현금 자산이 만일 500억이에요. 근데 1년에 갚을 사채 차입금이 100억이야. 더 증가 안 해서요. 100억이에요. 그러면 500억 가지고 100억을 갚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얼마 남죠? 400억이죠. 그때 이 회사 재무 순자금 비율을 클릭하면 어떻게 표시되냐면은 마이너스 400억으로 쳐요. 이게 마이너스 400억이 결국 여유현금이 400억 있다는 거예요. 표시를 마이너스 할 뿐이지 마이너스는 좋은 거예요. 여유현금이에요. 그러니까 플러스면 안 좋은 거죠. 돈이 부족한 거고 마이너스면 여유현금 늘어나. 이걸 왜 제가 설명드리냐면은 과거에 큰 투자 수익을 줬던 기업들이 대부분은 여유현금이 늘어나는 기업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진짜 돈 버는 진짜 현금이 늘어나는 기업을 누군가 주가를 좌우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유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들은 주가를 좌우하는 사람이 여러 부류가 있다 있잖아요. 근데 특히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를 부여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을 저는 활용하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일례로 JYP나 뭐 아프리카 TV 이런 종목 보면 매년 여유현금 늘어나요. 매년 거의 늘어나요. 그게 예를 들어 제가 통으로 매수한다고 쳐요. 어떤 종목을. 그럼 여유현금이 계속 늘어나는 기업을 당연히 선호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활용하는 그분들도 당연히 여유현금이 매년 증가하는 기업을 당연히 좋아하겠죠. 지금 전제를 깔고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막 주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막 예측이 안 된 종목 그런 종목을 가지고 주가 돈을 버는 그분들을 활용하는 게임이 아니에요. 자기 행동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를 부여하면서 계속 돈을 버는 그분들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예, 그분들이 원리 종목은 정해져 있단 말이죠. 이제 일례로 계속 들지만 아프리카 TV나 JYP나 뭐 예전에 더전 비즈원 이런 종목 보면 여유금 계속 늘어났어요. 물론 더전 비즈원은 예전에 이제 몇 년 전에 너무 길어지네요. 부동산을 2천억대 부동산 사가지고 여행금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건 이제 특별한 게 보니까 종목마다 다 다릅니다. 너무 길어지는데요. 순차익금 비율은 결국 여유현금이에요. 근데 그 표시는 마이너스로 써요. 근데 마이너스가 금액이 커진다. 그러면 여유현금은 그만큼 커지는 거예요. 이걸 왜 말하냐 하면은 대박난 종목들이 여유현금이 계속 늘어났어요. 거의 매년. 그래서 그 지표, 순차금 비율을 클릭해서 보는 마이너스 차입금 금액이 늘어난 기업을 사는 게 당연히 유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보시면 이제 이자 보상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이자 보상 비율 클릭하면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위에는 영업이익, 하나는 이자 비용. 그래서 영업이익이 매년 어떻게 되는가를 알려주고 또 밑에는 이자 비용이 얼만큼 증가하는가라는 거, 아니면 정체적인가 줄어든가 이걸 나타내는 거고요. 근데 그래서 이자 보상 배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금액이 중요해요. 클릭한 게 비율이 몇 배다 이걸 뭐 그거 갖고 알 수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 종목을 판단하기 힘들고요. 클릭해가지고 영업이익이 매년 어떻게 변하는가 하고 이자 비용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딱 보면 이제 재무비율은 결국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 기업을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A 기업은 매년 영업이익도 증가해. 근데 이자는 거의 증가 안 해. 아니면 이자가 줄어들어. 그런 기업이 있고 A 기업이. 이게 B 기업은 영업이 증가한데 이자도 계속 증가해요. 어떤 기업을 선호하겠어요? 당연히. 저희는 당연히 A 기업을 선호할 거 아니에요. A 기업 이게 대박난 종목 대부분 A 기업 같은 상황이에요. 이자 비용은 많이 증가 안 해요.
근데 영업이익만 계속 증가하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그분들이 성공할 기업일 거 아니에요? 그쵸? 당연한 거죠. 그래서 다른 지표도 많아요. 그러지만 이제 그거 가지고 유의미한 변화, 그러니까 이 회사의 주가 많이 올라온 종목의 특징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세간에 말하면 부채 비율은 당연히 낮은 게 좋고 순차익 비율은 당연히 여유현금이 늘어난 기업이 좋은 거예요. 당연히 그런 기업을 선호하고요. 당연히 그분들은 또 하나 이자 보상 비율은 당연히 유의미한 거예요. 영업이익이 되게 비영업보다 영업이익이 되게 더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좋은 기업은 솔직히 말해서 이자가 안 나가요. 이자가 증가하나 증가 이 차원이 아니라 이자가 없어.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좀 사고 싶은 기업을 원하라면 그분들은 이자라는 금액을 물론 처음에 사업을 할 때는 차입금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정 기간 지나면 이자라는 게 싫을 거 아니에요. 싫으니까 이자 비용을 없애버리면 나중에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는 이자 비용 자체가 없어. 어떻게 보면 이자를 받는 상황이 된 거죠. 이제 손해계산 보면 이제 그 금융비용이 나오잖아요. 얼만큼 이자가 들어오고 얼만큼 이자가 나가 이 내용이 나오는데 좋은 기업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자 자체가 아예 안 나가요. 이자를 받는 상황이야. 그래서 영업이익과 그러니까 이자 보상 비율을 보면 영업이익과 이자 내용이 나오니까 그걸 확인해서 최소한 5년치를 확인해서 가지고 마음에 드는 기업을 사야 되겠죠. 그러니까 유의미하고요. 이 세 가지가. 또 하나 이제 수익 이게 이제 그걸 제가 이제 안정성 비율 이런 걸 말하지 말고요. 그냥 오히려 복잡해. 이건 주식은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밑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매출액 변화가 나타나요. 좋은 기업, 투자자들의 큰 투자 수익을 준 기업의 대부분은 매출이 줄지 않아요. 매출이 급락하지 않아.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어떤 대박, 제가 그냥 큰 투자 수익을 바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몇 년을 홀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매출이 급등 나가잖아요. 이게 급증한 건 좋아. 급나가잖아요. 그럼 주가도 급나가기 때문에 홀딩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매출이 증가한다 해도 주가는 하락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쁜 게 아니죠. 오히려 추가 매수 기회예요. 그래서 매출의 변화에 대해서 5년치를 봐야 돼요. 좋은 기업은 어떻다? 매출이 급락하지 않는다. 더 중요한 것은 매출 급락한 종목은 주가도 엄청 급락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홀딩하기 쉽지 않아요. 그분들은 또 재밌는 것은 이제 그분들을 뭐 제가 그분 마음을 읽을 필요는 없는데 대부분 대박난 종목들을 대부분 특징이 매출 급락하지 않아요. 당연히 제가 막 어떤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좋은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사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경쟁력 있는 기업은 매출이 급락하지 않아요. 매출이 급락한 기업은 대부분 어떤 기업이다? 을기업이에요. 각 기업은 매출 급락할 상황이 되면 그냥 넘겨버려요. 안 남기고 넘겨버려. 왜? 그리고 이제 다시 설명하면 좀 길어지는데 종업원들을 놀리기 싫어요. 그냥 어차피 봉급을 줘야 되니까 매출액은 최대한 증가하면 가장 좋지만 급나갈 상황이 같으면 그냥 헐값에 넘겨버리는 게 더 나아요.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제 이게 좀 길어지는데 매출 급락 상황은 여러 상황이 있는데 아무튼 대박 종목을 제가 대박은 아니더라도 꾸준히 주가 우상향하는 기업을 사고 싶잖아요. 그러면 매출 급락 종목을 애초에 안 사는 게 좋아요. 솔직히 말해서 정말 종목이 많아요. 근데 매출 진짜 계속 우상향하는 기업이 있냐? 예, 있어요. 그런 기업을 사야지 여러분이 마음 편하고 큰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의 변화를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물론 판관비 변화도 증가한 게 좋죠. 근데 그것보다 이제 너무 많은 지표를 보면 힘드니까 나중에 이제 보면 나쁘지 않아요. 판관비가 증가한 게 좋으니까. 하지만 더 유의미한 것은 뭐죠? 영업이익 변화예요. 5년치 영업 변화가 어떤 건가. 그렇지만 이제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영업이 계속 증가한 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영업이 계속 증가하면 주가도 계속 증가하니까 좋은 매수를 안 줘. 저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도 이제 뭐
좀 공부 좀 하시면 알겠지만 매출 계속 증가하지만 영업이 하락한 게 꼭 나쁜 건 아니고 왜? 주가 폭락하기 때문에 좋은 매수기를 줘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좋은 기업은 매출도 증가하고 영업도 증가하는 기업이에요. 당연히. 그렇지만 제가 이제 몇 번 언급했는데 일회성으로 영업이 하락한 경우 있어요. 플러스 주가도 폭락한다. 그럼 좋은 매수기인다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매출액 변화를 보시고 5년치, 영업이익 5년치 변화도 보시고 또 밑에 보면 EPS 변화가 있어요. EPS. 원래 이제 순이익 변화가 했는데 주식수를 감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1억주였다가 2억주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순이익은 똑같을 수 있잖아요. 이게 좀 이해가 길어지는데 수익이 똑같을 수 있는데 주식 수가 2배로 늘어났어. 그러면 희석되거든요. 희석돼.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순이익 변화로 하지 않고 EPS 변화로 하면 주식 수가 늘어난 걸 감안해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EPS라고 쓴 거예요.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릴 그런 시간이 있겠죠. 그래서 매출액을 변화를 보시고 제가 지금 어떤 걸 하고 있죠? 살 종목, 큰 투자 수익이 줄 종목의 특징을 제가 알아봐서 그거에 대해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유의미하게 보시고 종목 고를 때 그걸 많이 유념해서 보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매출액 증가를 보시고 영업이익 증가 상황도 보시고 EPS는 솔직히 약간 좀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이 더 유의미해요. 왜냐면 이 EPS는 순이익이잖아요. 순이익 관련된 건데 EPS는 순이익이지만 주식을 감안해서 EPS라고 해요. 근데 이 순이익이라는 것은 영업이익 플러스 비영업이 합친 세전이익이 세금 내고 난 그 금액이 순이익이잖아요. 그래서 영업이 계속 증가해도 비영업이익이 일시적으로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EPS 순이익이 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영업 현실을 무관하게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뭐다? 매출액 증가와 영업이익 증가입니다. 당연히 그렇지만 가로 열고 매출이 증가하지만 영업이 하락이 꼭 나쁜 건 아니다. 왜? 거기다 주가가 폭락하면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를 준다. 이걸 명심하시고요. 또 그 밑에 보시면 뭐가 있죠? 제가 손익계산서 이야기할 때 이미 이 얘기 해드렸는데 거기 보면 매출 총이익률이라고 있어요. 제가 매출 총이익이 뭐라 했죠? 마진율. 마진율하면 마진율 몇 프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률이라는 것은 결국 마진율이에요. 책에는 없습니다. 많이 이제 보다 보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진율 말한 매출 총이익이 몇 프로다 이게 나오거든요. 제가 이전은 시간에 설명해 드렸지만 현대차 기아차는 마진율이 당연히 낮아요. 왜? 왜 낮죠? 매출액에서 원재료비에 공장 지역 봉급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매출 총이익이 낮고 매출 총이익률 자체가 낮아요. 그래서 애초에 수익성이 좋은 기업이 아니에요. 방위담의 기업이죠. 현대차는. 매출 총이익이 유의미하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죠? 영업이익률이에요. 영업이익률이 훨씬 더 중요해요. 왜냐면 매출 총이익률은 예를 들어서 카카오는 100%거든요. 원재료비가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100%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비용이 또 공제해야 되니까 뺄 게 있잖아요. 그래서 판관비를 뺀 매출에서 원재료를 빼고 그게 매출 총이익이고 이 매출 총이익에서 또 판관비, 판매 관리비를 뺀 것이 영업이익이잖아요. 그래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관계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몇 프로냐 그게 영업이익률이에요. 대박 종목은 영업이익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대부분 높아요. 100%는 아니죠. 왜냐면 설명하면 너무 길으니까 말을 안 해야겠지만 큰 매출액이 있는데 영업이 낮은 기업 같은 경우는 방리담의 기업인데 매출이 갑자기 급증하잖아요.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워낙 낮았지만 급증한단 말이죠. 왜냐면 필요비가 항상 고정적인 성향이 강하니까 제가 자세한 설명은 못 드리고 너무 길어지니까 그런 종목도 진짜 날라가요. 엄청 날라가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매출 대비 영업이익이 좀 큰 기업, 즉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이 좋아요. 제가 선호하는 영업이익률 퍼센트를 굳이 말한다면 20% 이상이에요. 20% 이상 기업이 대박 종목이 되게 많아요.
가장 뭐 최근에 이제 핫한 종목일 수는 2023년도, 2024년도 이제 지금 초반인데 2023년도에 가장 핫한 종목이라고 제가 생각한 종목은 피부 미용 관련 기업이거든요. 걔네들의 영업이익 몇 프로일까요? 40%, 50%예요. 매년 5년 동안. 장난 아니죠? 그런 게 없어요. 유일한 업종이에요. 그게 수출도 엄청 많이 하고. 그래서 영업이 높다는 것은 매출 대비 영업이 많이 남다는 거고, 그게 뭐 한두 해 허용한다는 것은 을도 가능해요. 을 기업도. 그렇지만 매년 그렇다는 것은 상당 기간 동안 그 경쟁력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영업이익률 뭘 의미한다 했죠? 해당 기업의 제품 서비스의 경쟁력을 의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높은 기업을 당연히 사는 게 좋고요. 물론 제가 이제 길어질까봐 지금 계속 말을 가려사는데 일반적으로 영업률 20% 이상 기업은 특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ROE하고 상관관계 따지면 또 다른 문제인데 아무튼 영업이익률 보시고 매출 총익률인 마진율을 보시고 어느 정도 높은 기업이 좋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고 더 중요한 건 영업이익률이고 제가 선호하는 영업이익률의 이 한도는 20%예요. 20% 이상 기업을 제가 따로 관리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장 기업 중에 영업이익 20%전 종목을 다 세팅해서 제가 보거든요. 왜? 대복중 많으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돈 많은 사람들이 되게 손하는 기업들이야. 영업이익 20%. 물론 한 해 딸랑 영업이익 20%는 유의미하지 않아요. 매년 20%씩 증가, 매년 20%를 기록해도 되는 기업이 있어요. 그런 기업이 대박 종목이 많아요. 영업이 높다는 것은 많이 남겨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영업이 높더라도 주가가 안 오를 수 있어요. 근데 매출 폭발하면 영업이 또 증가하면서 주가는 정말 찍어서 날아가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면 노하우인데 아무튼 다시 설명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밑에 ROA가 있고 ROA는 솔직히 말해서 주가와 큰 연동이 안 돼요. 물론 재무제표 책 일반 재무제표 책에 보면 ROA에 대해서 엄청나게 설명합니다. 그렇지만 주가와 연동된 게 저희들은 중요하잖아요. ROA가 무의미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ROE예요. 버핏이 엄청나게 중시 여기는 자기 자본 이익률인 ROE가 월등히 중요합니다. 월등히 중요합니다. 버핏은 ROE 몇 정도 되는 종목을 사죠? 최소 15%예요. 최소 15%. 15% 이하는 보지도 않아. ROE가 뭘 말하는 거죠? 자기 자본 이익률인데 결국 자본 총계가 증가하는 속도를 말해요. 물론 이 자본 증가인데 예를 들어서 자본 증가인데 방해하는 요소 뭐가 있죠? 배당을 많이 주면 자본이 증가 안 해요. 이거 나중에 설명할 일도 있을 건데 배당주는 자본이 증가 안 해요. ROE 높더라도 배당을 다 해버리니까 배당하면서 이자로 나가잖아요. 아니 이자란다. 세금도 내잖아요. 15%를. 그래서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은 솔직히 저는 이제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 안정적으로 돈 벌고 싶은 분들은 뭐 배당을 선호하지만 저는 이제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자본 총계 증가를 방해해요. 그리고 ROE를 왜곡 현상. 예를 들어서 ROE 30이라는 것은 매년 30%씩 증가한다는 거잖아요. 증가한 걸 전제하잖아요. 근데 높아진 자본 총계에서도 30%를 유지하는 거 엄청 힘들거든요. 근데 배당을 다 줘보면 어떻게? 많이 주면 어떻게 돼? 자본 증가 더디면서 그 더딘 자본 총계 증가 상황에서 ROE 30은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어요. 쉬운 건 아니겠지만 자본 증가가 급하게 되는 기업과 자본 총계 증가가 더딘 종목의 ROE 30과 자본 총계 증가가 급증하는 기업의 ROE 30과 자본 총계 증가가 더딘 ROE 30은 달라요. 차원이 다르고 주가도 달라요. 물론 예외상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려 신용정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ROE가 30이 나오거든요. 근데 배당도 많이 해. 근데 주가도 많이 올라가. 왜냐면 배당도 적게 안 하는데 워낙 ROE 높으니까. 그러지만 이제 저는 이제
보통 금융주에 많이 투자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왜냐면 금융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왜냐면 이게 이제 그 자체적으로 회사가 노력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야. 국가가 좀 이자율이나 이런 걸 관여하잖아요. 관여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업종이에요. 아무튼 예외 상황으로 이제 그런 시장 정보를 말한 거고요. 다시 설명드립니다. 뭐가 있죠? 매출 총익률, 그 다음 영업이익률, ROE를 유의미하게 봐야 돼요. 근데 매출 총익률 몇 프로로 꼭 하긴 쉽지 않아요. 근데 영업이익률은 20% 이상 종목이 좋고 ROE도 최소 15%, 저는 20% 이상 종목을 세팅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 20% 이상, ROE 20% 이상을 계속 유지하는 기업을 전 종목을 세팅해 내요. 왜? 그 종목 중에 대박이 나요. 그 종목 중에서 저한테 큰 돈을 벌어줄 확률이 되게 높은 기업들이 잔뜩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지표 있어요. ROIC도 있고 막. 근데 유의미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제 의견은 참조 대상이에요. 항상. 다른 사람 의견은 항상 참조 대상이 절대적이지 않아요. 또 하나 이제 좀 볼 게 있는데, 밑에 보시면 재무율 제일 밑에 보시면 최근 5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이렇게 나와요. 영업이익률 나오죠. 그걸 클릭해서 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비율 보시면 이제 클릭하는 게 있거든요, 옆에. 근데 비율 퍼센트도 봐야지만 금액 자체도 다 확인하셔야 돼요. 금액 자체도 중요하니까.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최근 5분기 매출액 상황, 영업이익 상황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되게 중요합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재무비율은 왜 본다? 종목을 고를 때 처음에 볼 지표가 재무비율이어야지 합당하고 고르기 쉬워요. 비율이란 건 어떨 때 의미 있다? 여러 종목, 여러 가지 가지 중에 상대적 우위성을 알기 쉽게 하는 지표가 뭐다? 재무비율입니다. 다시 이제 총정리 한다면 뭘 봐야 되죠? 처음에 부채 비율. 당연히 낮은 게 좋아요. 애초에 낮아요. 좋은 종목은. 그 다음 순차익 비율 보시고, 그 다음 또 뭐 이자 보상 비율 클릭해서 보시고, 그 다음 뭐 매출액 5년 동안 변화, 최소 5년 동안 변화가 어떻게 된가? 영업이익이 5년 동안 변화가 어떻게 된가? EPS는 좀 도외시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률도 있지만 영업이익률 훨씬 더 중요하고, ROE도 훨씬 중요하고, 그 제일 밑에 있는 5분기 매출액 상황, 영업이익 상황, 영업이익률 상황을 보셔야 됩니다. 왜? 대박 종목을 고르시는 여지가 많습니다. 제가 계속 하고 싶지만 솔직히 너무 제가 이제 동영상을 좀 찍잖아요. 너무 길어지면 안 보게 되니까 여기서 멈추고요. 나중에 다시 복습하면 되니까요. 그렇죠? 아무튼 재무 비율은 어떨 때 써먹는다? 종목을 처음 고를 때 써먹는다. 저는 영업이익률 20% 이상 전 종목, ROE 20% 이상 전 종목을 세트해놓고 그 종목 중에서 고릅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뭐 꼭 매매를 안 하더라도 지켜보시면 거기 대박 종목이 엄청나게 많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